2008년 12월 11일 아침 8시 30분 경기도 안산의 한 골목길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하고 차가운 겨울 아침이었죠. 초등학교 1학년, 이제 고작 8살이었던 아이는 그날도 학교를 향해 씩씩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등굣길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악몽의 현장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앞을 가로막은 건 당시 56세였던 한 남자, 바로 조두순이었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 이 교회 다니니? 아이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조두순은 교회에 다녀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갑자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작은 아이의 입을 거칠게 틀어막고 교회 건물 화장실로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밀폐된 그곳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가 시작됩니다. 이 미친 새끼는 바지를 내린 뒤 아이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합니다. 아이가 이를 거부하자 얼굴을 때리고 볼살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볼을 깨물어 상처를 입힙니다. 아이가 울면서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조두수는 목을 졸라 아이를 기절시켰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은 힘없는 아동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릅니다. 더욱 분노를 자아내는 건 그의 다음 행동이었습니다. 조두수는 자신의 범행 흔적을 지우겠다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이의 몸과 생식기에 세제를 묻혀 씻어내고 몸 위에 차가운 수돗물을 틀어놓았습니다. 말 그대로 한겨울의 냉수 아래 아이를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빠져나간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생명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사실상 살인의 고의나 다름없는 잔인한 악행이었죠.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홀로 차가운 바닥에 버려졌던 아이가 간신히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다행히 이 작은 소리를 놓치지 않은 한 시민이 아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이 참상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이가 입은 상처는 너무나도 깊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전신에 심각한 골절과 외상을 입은 것은 물론이고 평생 동안 안고 가야 할 영구적인 신체 손상까지 입게 됐죠. 말 그대로 한 아이의 삶과 가족의 일상이 완전히 파괴된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져야 인간이 이런 참혹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걸까요? 수사 당국과 국내 최고의 범죄 심리 전문가들도 똑같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조두순이라는 인간의 내면을 철저하게 해부하기 시작했죠. 당시 전문가들이 사용한 도구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PCLR이었습니다. 총점 40점 만점인 이 검사에서 우리나라는 보통 25점을 넘기면 고위험군 사이코패스로 분류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성범죄자들의 평균 점수가 14점에서 15점 사이인데요. 그렇다면 조두순은 과연 몇 점이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무려 29점이었습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했던 정유정이 28점, 부녀자 10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27점, 그리고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5점이었습니다. 조두순은 강우순이나 정유정보다도 점수가 높았죠. 특히 그는 타인의 고통에 완벽하게 무감각하고 단 1%의 죄책감이나 후회도 느끼지 못하는 정서적 결여 항목에서 점수가 폭발적으로 높았습니다. 한마디로 전형적이고 극단적인 사이코패스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조두순은 어린아이만을 노리는 소아성애자였던 걸까요? 프로파일러와 이수정 교수의 분석은 조금 달랐습니다. 조두순이 과거에 성폭행했던 피해자는 어린이가 아니라 19세 성인 여성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에서 아이에게 휘두른 폭력은 단순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준이 아니라 아이의 생명을 훼손할 정도의 파괴적인 폭력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변위된 공격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세상과 타인을 향해 끌어오르는 극도의 분노와 공격성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다가 세상에서 자신이 물리적으로 가장 쉽게 제압할 수 있는 가장 약한 존재, 즉 어린아이를 타깃으로 삼아 분노를 폭발시켰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비겁하고 악랄한 심리입니까? 당시 경찰청 프로파일러가 조두순을 1시간 반 동안 직접 면담했을 때 기록된 보고서를 보면 이 인간의 뻔뻔함과 왜곡된 나르시시즘에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면담 내내 조두순은 극심한 감정 기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아내의 이야기를 할 때는 엉엉 눈물을 흘리며 울먹였습니다. 심지어 나는 아내에게 절대적인 존재다. 아내 말고는 다른 여자와 잤거나 정절을 깬 적이 없다며 병적인 집착과 자아도취를 드러냈죠. 하지만 프로파일러가 대화의 주제를 돌려 그날의 범행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기 시작하자 조두순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눈물을 뚝 그치고 갑자기 핏대를 세우며 고성을 지르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분노를 폭발시킨 겁니다. 심지어 그는 법정에 낸 반성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동물도 짐승도 하지 않을 짓을 과연 내가 했겠습니까? 나는 술에 취해서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흉악한 범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이 완벽한 부인과 뻔뻔함. 범죄 심리학자들은 바로 이 지점을 가장 절망적으로 봅니다. 자신의 죄를 직면할 용기조차 없는 이런 상태라면 감옥 안에서 그 어떤 교화 프로그램을 받거나 심리치료를 하더라도 절대 반성하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왜 국민들이 그토록 조두순의 사회복귀를 두려워하고 반대했는지 이 심리 분석 결과만 봐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대체 이 조두순이라는 괴물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태어날 때부터 악마였던 걸까요? 이야기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52년 경북 영양의 찢어지게 가난한 빈민가에서 막내로 태어난 조두순. 그의 어린 시절은 그야말로 폭력과 방치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에 찌들어 가족들에게 무자비하게 주먹을 휘둘렀죠. 그러다가 조두순이 겨우 10살 무렵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만취한 아버지가 재래식 화장실에 빠져 참혹하게 사망한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훗날 어머니마저 중풍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완벽하게 세상에 혼자 버려집니다. 제대로 된 훈육은커녕 의지할 곳 하나 없던 그는 결국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를 때려치웠고 길거리와 다방을 전전하며 아주 자연스럽게 범죄의 세계로 발을 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밑바닥 인생을 살던 그에게도 평범하게 살아볼 마지막 기회가 찾아오긴 했습니다. 30대 후반이라는 늦은 나이에 무려 15살이나 어린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린 겁니다. 게다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아들까지 태어났죠. 하지만 이 평화는 고작 3개월 만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아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 비극적인 상실감은 조두순을 돌이킬 수 없는 알코올의 지옥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병원 치료나 정상적인 애도로 극복하지 못하고 오직 술에만 의존하기 시작한 겁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소주를 물처럼 마셔대고 하루 주량이 무려 소주 15병에서 20병에 달할 정도로 밤낮 없이 폭음을 일삼았습니다. 이때부터 조두순의 뇌는 사실상 망가졌죠. 충동을 조절하는 뇌의 전두엽 기능이 완전히 훼손된 겁니다. 이 지독한 알코올 중독은 훗날 법정에서 조두순이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며 심신미약으로 형량을 깎아내는 아주 비겁하고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에 또 하나 조두순을 완벽한 반사회적 괴물로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20대였던 조두순은 잦은 비행 전력 때문에 그 악명 높은 삼청교육대로 끌려갑니다. 무려 2년 반 동안 그곳에 갇혀서 짐승만도 못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죠.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극단적인 폭력을 당하며 살아남은 그는 세상과 체제를 향해 엄청난 적개심과 원초적인 분노를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술만 들어가면 폭발해서 1995년 상해치사 사건을 비롯해 자신보다 약한 무고한 타인들에게 무자비하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히는 역설적인 사실이 뭔지 아세요? 훗날 대법원에서 삼청교육대가 불법이었다는 판결이 나오자 감옥에 있던 조두순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합니다. 내가 불법 구금을 당해서 고통받았으니 돈 내놔라 하고 말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법원은 조두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가가 조두순에게 위자료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자신은 8살 어린아이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아 놓고 고작 12년형을 살았으면서 정작 자신이 당한 폭력에 대해서는 법의 논리를 들이밀며 국가로부터 수천만 원의 배상을 받아낸 흉악범이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형사법적 역설과 딜레마가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조두순이라는 괴물의 진짜 실체입니다. 그렇게 괴물로 자라난 조두순의 범죄 이력 한번 살펴볼까요? 그야말로 화려함 그 자체입니다. 시작은 18살 때 자전거 도둑질이었습니다. 가난해서 그랬다 칩시다. 그런데 20살이 되자 대전 지역 노점상들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서 소년원에 다녀옵니다. 폭력성이 밖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31살이 되던 1983년 마침내 끔찍한 강력 성범죄에 손을 댑니다. 죄 없는 19살 봉제공장 여공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강간해서 상해를 입힌 겁니다. 타인의 인생을 짓밟고 신체를 훼손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이 악마에게 당시 법원은 과연 어떤 벌을 내렸을까요? 고작 징역 3년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시죠? 당시 우리 사회가 성범죄에 얼마나 관대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과거입니다. 이후에도 조두순은 동거녀를 폭행해 징역 8개월을 살고 무려 8번이나 벌금형을 받는 등 온갖 폐악질을 일삼으며 전과 17범이라는 타이틀을 완성해 갑니다. 하지만 조두순의 이 화려한 전과 기록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그리고 가장 분통 터지는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조두순에게 사람을 죽여도 술만 마시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기가 막힌 꿀팁을 가르쳐준 사건입니다. 때는 1995년 12월 21일, 당시 43세였던 조두순은 노숙자 자립원에서 한 노숙인과 술자리를 가집니다. 그런데 대화 도중 이 노숙인이 노태우, 전두환 만세를 외친 겁니다. 기억나시죠? 20대 시절 삼천교육대에 끌려가 짐승처럼 맞았었잖아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극도의 분노가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먹과 발길질로 그 노숙인을 무차별 폭행해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이고 맙니다. 명백한 폭행치사, 즉 살인이었죠. 1심 재판부는 조두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5년도 짧죠. 그런데 이어진 2심 재판부의 판결은 국민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쳐버립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바로 그놈의 심신미약.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2심 재판부는 형량을 절반 이상 뚝 잘라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사람을 무참하게 때려 죽인 흉악범이 술 좀 마셨다고 고작 2년 만에 콧노래를 부르며 다시 사회로 나온 것이죠. 이 1995년의 판결이 왜 그토록 뼈아픈지 아시겠죠? 바로 이 재판이 조두순에게 엄청난 걸 학습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 대한민국에서는 사람을 때려 죽여도 술에 만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우기면 형을 깎아주는구나. 자신만의 완벽한 방어 논리이자 무기를 획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13년 뒤인 2008년 겨울,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8살 아이를 상대로 끔찍한 짓을 저지르게 되죠. 당연히 평생 감옥에서 썼거나 그에 합당한 최고의 죄값을 치렀어야 됐죠. 그런데 대한민국 전역을 분노로 뒤집어 넣은 두 번째 비극은 바로 법정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의 끔찍함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조두순은 초범이 아니었잖아요. 무려 전과 17범의 기록을 가진 상습 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17번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조두순이 법정에서 단골 손님처럼 써먹은 비겁한 변명이 있었죠. 바로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입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역시 조두순은 똑같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범행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을 깎아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한 거죠. 그리고 2009년 내려진 법원의 최종 판결은 무기징역도 20년도 아닌 고작 12년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왔을까요? 당시 법의 한계를 들여다보면 복장이 터질 지경입니다. 당시 법률에 따르면 하나의 사건으로 내릴 수 있는 유기징역의 최대 상한선은 15년이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형법 제10조 제2항에는 심신장애로 판단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반드시 감경한다는 필수적 감경 조항이 있었죠. 재판부는 조두순이 나이가 많고 평소 알코올 의존증에 가까운 상태였음을 그대로 인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최대 상한선인 15년에서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했다는 이유로 3년을 깎아 최종 12년형을 선고한 겁니다. 기가 막힌 건 조두순의 태도였습니다. 이 새끼는 이 12년형의 처벌조차 너무 가혹하다면서 항소에 상고까지 거듭했습니다. 당연히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어 12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이 말도 안 되는 12년형에 항소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더 씁쓸합니다. 당시 법원 실무에서는 아동 성범죄자에게 평균적으로 징역 7년에서 11년 사이의 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당시 기준으로는 12년형이면 꽤 무겁게 나온 편이네 하고 자족하며 항소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법조계만의 차가운 숫자 계산이 흉악범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길 원했던 국민들의 뜨거운 분노와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죠. 판결 직후 온 나라가 들끓었습니다. 시민들과 학계에서는 사법부를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죠. 조두순은 범행 바로 직후 증거를 없애겠다며 수돗물을 틀어 흔적을 지웠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행동한 인간이 단지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판단력이 없었다는 게 이해되세요? 법원이 범죄자의 비겁한 술 핑계에 면죄부를 지어준 꼴입니다. 술은 용서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 12년의 판결은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또 다른 의미의 무서운 폭력이었습니다. 징역 12년이 확정된 후 조두순이 향한 곳은 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흉악범들과 중범죄자들이 모인다는 그곳 청송 제2교도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살벌한 교도소 안에서도 조두순의 범행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를 상대로 참혹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재소자들 사이에 쫙 퍼지면서 교도소 안에서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재소자들로부터 심각한 폭력을 당하고 린치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결국 교도소 측은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조두순을 일반 재소자들과 완벽히 분리했습니다. 혼자만 지낼 수 있는 좁은 독방으로 그를 옮긴 겁니다. 그렇다면 혼자 남겨진 좁은 독방 안에서 조두순은 비로소 자신의 끔찍한 죄를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좁은 방 안에서 조두순은 훨씬 더 섬뜩하고 기괴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당시 교도관들이 목격한 조두순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는 좁은 독방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무려 1시간에 1000개씩 팔굽혀펴기를 하는 등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기형적인 체력 단련에 집착했다고 합니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말이죠. 대체 왜 그렇게 강박적으로 운동에 매달렸던 걸까요?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이를 극심한 보복의 공포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교도소 안에서 린치를 당하다 보니 내가 힘이 없으면 맞아 죽겠구나. 나중에 출소해서도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겠구나 하는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자신이 어린아이에게 가했던 그 잔혹한 폭력에 대한 죄책감은 단 1%도 없으면서 정작 자신이 남들에게 보복당할까봐 두려워서 몸을 키우는 괴물 같은 방어 기제가 작동한 거죠. 정말 이기적이고 소름 돋지 않으세요? 심지어 조두순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공포나 위협을 느낄 때면 방 안에서 마치 짐승처럼 괴성을 지르고 짖어대는 이상 행동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인간의 언어나 이성으로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 되자 사이코패스 특유의 원초적인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이면서 짐승 같은 퇴행적 행동으로 터져나온 겁니다. 12년이라는 수감기간 동안 조두순은 반성문 속에 썼던 말처럼 죄를 뉘우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저 언제든 다시 힘을 과시할 기회를 엿보며 스스로 지키기 위해 나를 세우고 있던 독방 안의 짐승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두순이 이처럼 감옥의 독방에서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12년을 보내는 동안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진정한 주인공들은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우리에게 눈부신 인간 승리의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건 직후 아이의 몸 상태는 절망적이라는 말조차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복부와 골반, 장기들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훼손되어서 당시 의료진들은 아이가 평생 몸에 배변 주머니를 차고 살아야 할 것 같다는 가슴 아픈 진단을 내렸죠. 고작 8살 아이가 평생 감당해야 할 고통으로 보기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2010년 국내 소아외과 분야 최고 권위자였던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의 한석주 교수님이 내가 이 아이를 살려내겠다며 수술을 자초하고 나선 겁니다.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복원과 재건 수술이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결과는 의학계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은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평생 차고 있어야 할 줄 알았던 배변 주머니를 떼어내고 아이 스스로 정상적인 배변을 할 수 있도록 소화관을 다시 연결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손상되었던 기관들을 아주 정교하게 재건해서 훗날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자연 임신과 출산까지 가능하도록 의학적인 희망의 기틀을 마련해 주셨죠. 한석주 교수님이 2026년에 펴내신 회고록을 보면 당시의 깊은 감동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 수술의 진정한 기적은 내 의학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 참혹한 현실을 이겨내겠다는 아이 스스로의 강인한 생명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 가냘픈 아이가 보여준 굳센 삶의 의지를 보며 오히려 외과의사인 내가 삶의 원칙을 다시 세우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수술이 성공했다고 해서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장시간 책상에 앉아 있는 것조차 몸에 큰 무리가 가는 힘든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아이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9년이 흐른 2017년 어느덧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된 아이의 놀라운 근황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아이의 꿈은 다름 아닌 의사였습니다. 자신처럼 몸과 마음에 깊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리고 그들을 직접 치료해주고 싶다는 목표로 고통을 참아가며 학업에 매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아이의 언니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연까지 전해지면서 온 국민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조두순이라는 괴물의 잔혹함만으로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어둡고 추운 바닥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빛을 향해 걸어나온 이 아이의 강인함, 그리고 그 가족이 보여주는 이타적인 삶의 의지야말로 우리가 이 사건에서 기억해야 할 가장 위대한 진실일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조두순의 출소날은 점점 다가왔고 대한민국은 또 한 번 거대한 공포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국가가 그 괴물에게 할 수 있는 건 감옥에 더 가두는 게 아니라 그저 출소한 그의 발목에 전자발찌를 채우고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감시하는 사후적 조치가 전부였던 겁니다. 정말 가슴 답답하고 분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0년 12월 12일 마침내 12년형의 형기를 모두 채운 조두순이 사회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자신의 가족이 있는 경기도 안산이었습니다. 자기가 그 끔찍한 짓을 저지른 바로 그 동네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안산 지역사회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 흉악범을 어떻게 다시 내보낼 수 있느냐. 흉악범들이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보호수용법을 만들어 달라며 무려 61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인권침해나 이중처벌 논란을 이유로 끝내 이 법을 만들지 못했죠. 그 결과 우리 사회의 가장 가슴 아픈 모습이 전해집니다. 가해자를 격리할 법이 없으니 정작 그 고통을 견디며 안산에서 일상을 회복해 오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또다시 쫓기듯 짐을 싸서 떠나야 했던 겁니다.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가 남기신 눈물의 탄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놈과 한 동네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가해자를 격리해주지 않으니 방도가 있습니까? 죄 없는 우리가 도망치듯 떠나는 수밖에요. 가해자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지켜주느라 정작 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등지고 도망쳐야 하는 이 참담한 현실. 대체 이 나라의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그 후로 시간은 더 흘러 2026년 오늘날 벌써 70을 훌쩍 넘긴 73세의 조두순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 온순해졌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조두순의 유일한 심리적 안식처이자 통제망이었던 아내가 2025년 초 결국 그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된 조두순은 2026년에 들어서면서
경악스러운 기행을 일삼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대 등을 골라 무려 4차례나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무단으로 집 밖을 나돌아다녔습니다. 심지어 집안에서 위치를 추적하는 전자발찌를 고의로 망가뜨리는 짓까지 벌였죠. 설상가상으로 최근에 이사한 집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서 불과 걸어서 5분 거리라 지역 학부모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막 나가는 걸까요? 정신감정 결과 73세의 조두수는 현재 치매에 준하는 극심한 선망 증세와 신경인지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질문을 해도 도망갈 수 있습니다요, 없습니다요 라며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횡설수설을 늘어놓을 정도로 현실 인식 능력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인 거죠. 결국 2026년 올해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과 함께 치료 감호, 즉 전문 의료 감호시설에 강제로 가두어 치료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태로 사회에 두면 재범 위험이 너무나도 높다는 판단에서였죠. 자, 그럼 이제 조두순은 전문 치료 감호소로 보내져서 철저하게 격리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또 한 번 기가 막힌 사법 시스템의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죄질에 비해 징역 8개월은 너무 가볍다며 더 무거운 형을 내리라고 대법원에 상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고 길어지다 보니 조두순은 치료 감호소로 이송되지 못한 채 그냥 일반 교도소에 덩그러니 구금된 채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흉악범의 형량을 더 늘리려는 절차 때문에 정작 그를 전문적으로 격리하고 통제해야 할 의료 조치가 지연되는 아이러니한 병목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로 몇 달 전이었던 2025년 12월을 기점으로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마저 최종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도 조두순의 얼굴도 그가 정확히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알 권리마저 완전히 닫아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008년에 끔찍했던 악몽부터 그 분노로 인해 바뀌어 온 대한민국 법의 역사, 그리고 고통을 딛고 일어나 의사를 꿈꾸는 피해 아이의 눈부신 기적까지 함께 되짚어봤습니다. 조두순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 하나를 알려주었습니다. 술에 취했다고 형을 깎아주던 관대함, 흉악범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부실한 시스템이 얼마나 참혹한 비극을 불러오는지 말입니다. 절망적인 훼손 속에서도 타인의 아픔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꿈꾸던 피해 아이의 강인한 의지. 그 모습은 지금 우리 사회를 향해 무겁게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종국적으로 누구를 보호하고 무엇을 지향해야 합니까? 과거의 실패가 빚어낸 괴물들로부터 우리 아이들과 피해자를 온전히 지켜내는 것, 그리고 법적 의학적 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2026년 오늘 우리가 반드시 풀어내야 할 가장 시급한 숙제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